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셨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서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지시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머님으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2살 되신 이 어머님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늘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 좋아할 반찬을 만들고 손주 용돈도 준비하고 새 옷도 꺼내 입으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 도착하시니 분위기가 이상했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반기는데 눈빛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답니다. 어머님은 애써 모른 척 하시고 준비해간 반찬을 꺼내 놓으셨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저희도 김치 있는데 이걸 또 가져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답니다. 그래도 꼭 참으시고 웃으셨지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 어머님은 손주랑 놀아주시려고 장난감을 꺼냈는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님의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며 손주를 방으로 데려가 버렸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셨지요. 아들은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랑 방에 들어가 버렸으니 이 어머님은 몇 시간 동안 혼자 TV만 보시다가 결국 일어나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셨답니다. 집에 도착하셔서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길 갔을까? 안 갔으면 이런 마음 안 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불러도 잘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셨답니다. 자식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찾아갈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식 집에 갔다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 자식이 왜 나를 자주 부르지 않을까 섭섭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가 있는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자식 집에 다녀온 후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고 답하신 분이 10분 중에 6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며느리 사위도 부담스럽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문일까요? 우리는 왜 서로가 불편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결코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더 오래,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사랑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려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거리를 두었는데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특별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과 자식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아들이 살면 아들 집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가 살면 며느리 집일까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 집은 바로 새로 태어난 가족의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이 주인인 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새가 둥지를 떠나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어미새는 새끼를 정성껏 키웁니다. 먹이도 물어다 주고 추우면 품어주고 비가 오면 날개로 막아줍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어미새는 둥지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자기 짝을 만나서 새로운 둥지를 짓지요.
그럼 어미새가 그 새로운 둥지에 매일 놀러 갈까요? 아닙니다. 어미새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자기 삶을 삽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식이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여전히 자식 집을 내 집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불쑥 찾아가도 되고, 언제든 잔소리해도 되고, 언제든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법적으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아들이나 딸은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둘째, 생활의 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자식이 부모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셋째, 공간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사는 집이지만 그 집의 인테리어 생활 방식 규칙은 아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던 그 아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 집을 친정 드나들듯 다니셨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찬을 들고 가셨고 때로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셨지요. 그분은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셨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당황해서 아들에게 전화하셨더니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하염없이 우셨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님이 정말로 잘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자식 집이 여전히 내 집인 줄 아셨을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제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자식 부부가 함께 만든 새로운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때는 손님처럼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것과 자식 부부가 편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 옆에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딸이지만 그 딸 옆에는 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는 동안 며느리는 긴장해서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딸 집에서 편하게 드러누워 계시는 동안 사위는 어색해서 자기 방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계셨지요.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내 집처럼 계시면 며느리, 사위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처럼 시댁에 자주 오셨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장모님이나 시아버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긴장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며느리와 사위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반드시 생기는 5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알고 계시면 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갈등은 며느리 사위의 숨막힘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처음 만나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시부모, 장인, 장모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아무리 다정하셔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부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 집에 자주 가시면 며느리나 사위는 자기 집에서조차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드러눕고 텔레비전 크게 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정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화장도 못 지우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도 못합니다. 이게 몇 시간이면 괜찮지만 며칠씩 이어지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 좀 불편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참고 또 참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편에게 터집니다. 당신 어머님 또 언제 오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야?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며느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편하니까 말을 더 편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결혼한 자식 부부에게는 그 편한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냉장고가 왜 이렇게 어지럽니? 내가 좀 정리해 줄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와주시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살림을 못한다고 흉보시는 건가? 이렇게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사위 집에 가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 애가 이렇게 응석바디로 커도 되니? 장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아이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시는 건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 자식 집에서 하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며느리 사위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며느리 사위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인 집에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평가받는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손주 교육을 둘러싼 세대 차이 충돌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을 키운 방법과 지금 젊은 부부들이 손주를 키우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아이는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밥은 그릇을 다 비워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키웠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체벌은 절대 안 된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여러분이 손주 집에 가셨을 때 손주가 밥 투정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 안 먹으면 이따가 간식도 없어 하고 혼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 표정이 어떨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시작이시네.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손주 교육에 대한 참견은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다른 방식을 강요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셔도 아무리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어도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어느 며느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엄마 역할을 빼앗기는 기분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요. 며느리는 엄마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갈등은 경제적 부담과 미묘한 눈치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집에 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가시고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신다고 해도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주 가시면서 자식 집에서 많이 드시고 자식 집 물건을 많이 쓰시면 이 또한 부담이 됩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하고 자기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주 방문하시면 식비도 더 들고 생활비도 더 나가고 소소한 지출이 쌓입니다. 이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부모님 모시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갈등은 자식 부부의 갈등에 휘말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부도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결혼한 자식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갈등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마음에는 아들 편을 들고 싶으시겠지요. 얘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시기 쉽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기분이니까요. 반대로 며느리 편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섭섭해합니다. 엄마가 왜 며느리 편을 들어? 그리고 그 섭섭함이 쌓이면 엄마와 아들 사이도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하도록 두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개입하시는 순간 갈등은 세 사람의 문제가 되고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갈등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식 집에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집에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주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야 할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엄마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하고 초대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둘째, 손주의 큰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생일,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가셔야지요. 이런 날은 가족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셋째, 경조사가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의 가족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찾아가서 함께해야지요. 이건 가족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넷째, 자식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자식이 아플 때, 가족 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은 진짜 필요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 며느리 사위도 진심으로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날만큼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첫째,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예고 없는 방문이 가장 스트레스입니다. 청소도 못했을 수 있고 편한 차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부가 다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은 상대방의 일상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도 많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 머무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셔도 짧게 머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 정도, 길어도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씩 머무시는 것은 며느리 사위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언제 가실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식 부부가 바쁜 시기에는 가지 마세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 시험 기간일 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방문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시기에 부모님이 방문하시면 자식 부부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황금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집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방문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자주 가시면 부담이 되고 이보다 적게 가시면 너무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외로워서 아들 집을 거의 매주 방문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웃으며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싸늘해졌답니다. 할아버님도 그걸 느끼셨지만 외로움 때문에 자꾸 가시게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뵙는 거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해요. 이 말을 들으신 할아버님은
충격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현명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그 후로 할아버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반나절만 방문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미리 전화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3시간 정도 놀러 가도 될까 하고 확인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아버님, 저희 손주 생일에 꼭 오세요. 거리를 두었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할아버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명한 방문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예고하기입니다. 둘째는 짧게 머물기입니다. 셋째는 빈손으로 가지 않되 과하지 않기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7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또 현명하게 자식과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지혜들입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고 손주는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지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하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이 통화하기 편한 시간일까? 자식들은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돌보고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회의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전화가 오면 받자니 바쁘고 안 받자니 죄송스러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부탁한다, 이렇게요. 그럼 자식들이 편한 시간에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이게 훨씬 배려 있는 방식입니다. 둘째, 방문 전에 반드시 약속을 잡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식 집이어도 방문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네, 좋아요라고 해도 바로 가지 마시고 며느리도 괜찮다고 하더냐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다음 주가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는 겁니다. 자식 부부는 자식 부부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편의대로 날짜를 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너무 오래 머물지 않으시는 겁니다. 방문하셔도 짧게 머물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까지만 하고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잠자리까지 묵으셔야 할 상황이면 하룻밤 이상은 피하세요. 그리고 머무시는 동안에도 너무 거실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자식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내 자식 집인데 뭐 어때 하시는데 이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셔야 합니다.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넷째, 며느리 사위의 영역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며느리 집에 가셔도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입니다. 사위 집에 가셔도 서재는 사위의 영역입니다. 이런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리하시거나 뭘 꺼내 드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도와드리고 싶으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며느리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도와주지 마시고 거실에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이것 좀 썰어주시겠어요? 하면 그것만 도와주세요. 내가 잘 안다고 이것저것 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부엌인데 왜 시어머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 교육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절대로 며느리 사위 앞에서 지적하지 마세요. 손주가 밥을 남겨도 손주가 때를 써도 손주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도 그건 부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식하고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 자식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아이의 부모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 낡아 보여서 따르지 않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섯째,
자식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하셔도 모른 척하세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걸 보셔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짜증내는 걸 보셔도 그저 지나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자식이 먼저 엄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주시되 한쪽 편을 들지는 마세요. 그저 들어주시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귀를 열고 입을 닫는 부모입니다. 7째 전화와 영상통화로 마음을 나누시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만 사랑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자주 소통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시고 짧은 문자로 안부 전하시고 특별한 날에만 직접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영상통화는 어색해서 싫다고 하시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손주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잘 지냈니 하고 물으시면 손주도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쌓여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핵심 원칙만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자식 부부가 먼저 원할 때 다가가고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물러서기. 이 한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런 지혜를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를 보시면 거리를 두는 것이 왜 진짜 사랑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식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한 어느 어머님의 변화입니다. 이분은 68세인데 예전에는 아들 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가셨답니다.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손주도 봐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으셨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울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님은 현명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이제부터는 거리를 두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한 달에 한 번만,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부를 때만 가시기로 정하셨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아들 집이 그립고 손주가 보고 싶고 며느리가 미워지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꾹 참으시고 대신 자기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시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시고 책도 읽으시고 운동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도 자주 전화해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먼저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님이 거리를 두시자 며느리가 편해졌고 편해지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리워진 겁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적당히 만나야 반갑고 그리워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와 진짜 친구가 된 어느 시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2세이신데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았답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히셨고 며느리가 눈치 보는 것도 늘 섭섭하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결심하셨답니다. 내가 먼저 바뀌자. 며느리도 내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다 존중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방문을 확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간섭하는 것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며느리와 둘이서 점심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여자 대 여자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쇼핑도 하셨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진짜 친구 같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도 털어놓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고민을 말씀하신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쏟아지셨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공간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놓아주니까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손주가 할머니 집을 제일 좋아하게 된 비결입니다. 이 할머님은 예전에 손주 집에 자주 가셨답니다. 그런데 가실 때마다 손주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랍니다. 심지어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하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마음이 찢어지셨지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자기가 손주 집에 가는 대신 손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손주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답니다. 손주만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드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 집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고마워하고요. 아들도 엄마에게 고맙다고 자주 연락한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자식 부부의 이혼 위기를 넘긴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교훈이 큽니다. 어느 어머님의 아들이 며느리와 심한 갈등을 겪었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지요. 예전 같으면 이 어머님은 바로 아들 편을 들고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아들에게는 힘들구나 라고만 해주시고 며느리에게도 너도 고생 많다 라고만 해주셨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신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셨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좋다, 내 편에 서서 들어주겠다. 이 편지를 받은 며느리가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다 쏟아놓았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묵묵히 들어주셨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아들도 엄마의 지혜에 감탄했답니다. 만약 이 어머님이 개입해서 아들 편을 드셨다면 그 가정은 아마 깨졌을 겁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신 그 지혜가 한 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거리를 둠으로써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멀리 할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으로 이어지고 존중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적당히 거리가 있으면 그리워지면 소중해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에 덜 가시게 되면 그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향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외로워서 혹은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고 손주가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일한 기쁨이 되면 그 관계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 인생의 전부라는 무게가 자식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 말고도 다른 기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100%가 아니라 30% 정도가 되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머지 70%는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젊은 시절 친구도 좋고 동네에서 새로 사귀는 친구도 좋습니다. 동년 배들과 만나면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대화가 즐겁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사람들 속으로 나오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댄스 교실, 서예 교실 같은 곳에 나가시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자식보다 더 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큰 보람이 됩니다. 지역복지관에서 하는 봉사 어린이들 책 읽어주기
혼자 계신 어르신 방문 봉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쓸데없이 매달리던 시간이 훨씬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부 두 분이 계시면 둘이서 새로운 데이트를 만드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 때문에 못 해본 것들을 이제 해보세요. 함께 여행 가시고, 함께 영화 보시고, 함께 맛집도 다녀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으니 그게 뭐 새삼스러워 하시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연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실 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풍요로운 일상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 공간도 풍요롭게 꾸미세요. 화분도 놓으시고, 좋아하는 그림도 거시고, 편안한 의자도 사시고, 따뜻한 조명도 설치해 보세요. 집이 편안하고 아름다워지면 굳이 자식 집에 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내 공간이 내 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식 집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 태어난 가정의 공간입니다. 손님처럼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방문하시면 며느리 사위에게 부담이 되고 손주 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상처가 됩니다. 가야 할 때는 가시되 예고 없이 가지 마시고 너무 자주 가지 마시고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의 영역을 존중하시고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시고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전화와 영상 통화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친구도 만나시고 취미도 가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부부끼리 또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자식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닐 때 오히려 자식이 여러분을 더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서로 숨을 쉴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으시면 편지를 써보세요. 자주 만나서 말로 하는 것보다 가끔 정성스러운 편지 한 통이 훨씬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글로 담아 보내세요. 자식은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고 계셨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자식에게 매달리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리고 자식과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자식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사위가 진짜로 좋아하는 시부모와 장인 장모의 5가지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 사위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이라도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하시던 일 멈추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8세에 세상을 떠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을 정말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셨지요. 옷장에는 50년 전 옷까지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결혼할 때 받으신 그릇 세트가 그대로 있었고, 베란다와 창고는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거 좀 버리자라고 하면 이 어머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너희가 뭘 몰라. 그런데 이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자식들이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 안가득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자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울었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가 그리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죄송했고, 그렇다고 그 많은 물건을 다 가져갈 수도 없었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버려도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괴로우셨던 겁니다. 한 달 내내 마스크를 쓰고 먼지를 마시고 곰팡이를 닦으며 정리하셨답니다. 따님 중 한 분은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그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리웠지만 동시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고 가셨을까? 왜 한 번이라도 정리해주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절대 이런 짐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5세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그때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시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셨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물건을 정리하고 가자.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지 말자. 그날부터 이 할아버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물건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구역씩 서두르지 않으셨답니다. 옷장 속 옷 하나를 꺼내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마웠다. 인사하시고 고마웠던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시고,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그렇게 2년에 걸쳐 집을 정돈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님 집에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넓은 거실에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화분 몇 개뿐.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부엌에는 정말 쓰는 그릇만 있고, 옷장에는 좋아하는 옷만 몇 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 내가 70평생 모은 물건을 비우면서 알았어요. 물건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 청소도 쉽고 찾는 물건도 바로 찾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한나절이면 정리할 수 있겠지. 그게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매일 쓰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정말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10개 중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개에서 8개는 언젠가 쓸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7개에서 8개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까지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결코 죽음을 준비하라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자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은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비움이 노후의 가장 큰 선물인지 깊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둘째,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무작정 비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을 못 버릴까요? 왜 쌓아두기만 하고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70대, 80대 세대는 전쟁 직후와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물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한 그릇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 시절에는 뭐든지 아껴 써야 했고, 고장나면 고쳐 썼고, 못 쓰게 되어도 다른 용도로 바꿔서 끝까지 썼습니다.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세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마음이 몸에 밴 겁니다. 옷 한 벌을 버리려 해도 손이 떨리고 그릇 하나를 버리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낭비하지 않는 마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세대의 품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절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마음과 정말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물건들 중 대부분은 사실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그 양복 결혼식 때 입으신 그 한복, 젊은 시절 입으시던 그 예쁜 원피스,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꺼내 입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두고도 입을고 입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또 입을 거야, 이거 얼마짜리였는데 하면서 못 버리고 계시죠. 장식장 안에 그릇들은 어떨까요? 결혼할 때 받은 그 비싼 찻잔 세트,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신 그 접시 세트, 실제로 사용하신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장식장 안에서 먼지만 쓰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먼지를 털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다 우리 시간입니다. 물건이 우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또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공간이 좁아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고, 뭔가 찾을 때마다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됩니다. 공간이 좁으면 넘어질 위험도 높아지지요. 물건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눈앞에 쌓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이 마음 한구석에 깔려 있게 됩니다. 이 부담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는데 버리면 추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시적인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건은 추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절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그 시절에 갇혀 살게 됩니다. 물건을 놓아주면 추억은 순수한 기억으로 마음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셨답니다. 어머니 집에는 50년이 넘는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처음에는 이 따님도 뭐 하나 못 버리겠더랍니다. 다 엄마의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낡은 수첩 하나. 수첩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들었던 시절에 한숨 남편과의 추억 같은 것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지요. 이 따님은 결국 어머니의 수천 개 물건 중에서 그 수첩 하나만 남기셨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수첩을 펼쳐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리신답니다. 이 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물건을 다 간직했어도 엄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첩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오히려 이 하나가 있어서 엄마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추억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수천 개를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위해 있는 걸까? 내가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하시면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저 아까워서 버리기 미안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제 놓아드릴 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좋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많은 물건을 버릴 이유가 될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자식들이 산더미 같은 짐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부모님 유품을 정리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유품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집을 정리하는데 평균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들의 일상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마음으로,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오래된 집의 물건들은 무겁고 먼지도 많고 때로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그걸 다 꺼내서 분류하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고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미 50대, 60대가 되었을 겁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자식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이 옷 엄마가 좋아하셨지. 이거 아버지가 아끼셨던 건데. 이건 내가 어릴 때 선물 드린 건데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슬픔 속에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 미안한 감정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물건을 자식 손으로 버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다 가져갈 수도 없어서 자식들은 매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가 이걸 버리면 서운해 하실 텐데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아끼셨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님이 어머니를 여의고 한 달 동안 매주 어머니 집에 가서 정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어머니 집에 앉아서 울고 계셨답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머니의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모아두신 약 봉투 영수증, 누런 편지들이 가득했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을까봐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읽어봐야 했던 겁니다. 그 작업이 끝도 없더랍니다. 이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고통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셨던 물건이라도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미리 정리하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5가지 선물입니다. 첫째, 시간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유품 정리에 쓸 시간을 여러분이 미리 줄여주시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을 추억하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둘째, 체력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제 젊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셋째, 마음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벼운 집은 자식들의 슬픔도 가볍게 해줍니다. 넷째, 선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르신 물건이 남아있으면 자식들은 이건 엄마가 정말 아끼셨던 거구나,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다섯째, 이별의 선물입니다. 물건과 미리 이별하는 과정은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생각하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는지요? 미리 정리하는 것은 결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가벼운 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움이 주는 선물은 자식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돌아옵니다. 비움이 주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공간의 여유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놀랄 만큼 넓어 보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거실이 2배는 넓어 보이고 방이 훨씬 커 보입니다. 햇살이 바닥끝까지 들어오고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마치 새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우기를 실천하신 후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집이었는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안전의 회복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낙상 사고입니다. 노년에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오랜 입원으로 이어지고, 입원은 급속한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 통로에 쌓인 상자, 흔들리는 가구, 이런 것들이 모두 낙상 위험입니다. 집을 비우시면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전한 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물은 청소의 자유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가 정말 힘듭니다. 이것저것 드러내고 먼지 털고 다시 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비우시면 청소가 놀랄 만큼 쉬워집니다. 30분이면 온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청소에 쓰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을 다른 즐거움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복잡한 물건들이 사라지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감각입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머릿속도 정리되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진짜 소중한 것의 발견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수많은 물건을 비우고 나면 끝까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아내와의 첫 여행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 하나, 수천 개의 물건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보물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비움을 실천하신 어느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고 나니까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넓어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까요? 지금 당장 비워야 할
7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옷장에 한 해 넘게 안 입은 옷들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옷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애착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안 입으신 옷들을 꺼내보세요. 옷장 깊숙이 걸려있는 가끔 보기만 하고 입지는 않는 옷들이요. 그런 옷들을 꺼내서 3가지로 나누세요. 첫째, 상태가 좋고 누군가 입을 수 있는 옷은 기부하세요. 둘째,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지만 안 입는 옷은 사진을 찍어두고 보내드리세요. 셋째, 낡아서 못 입는 옷은 감사 인사와 함께 버리세요.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옷을 꺼낼 때 한 벌씩 직접 입어보세요. 입어봤을 때 몸에 안 맞거나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옷은 이제 여러분의 옷이 아닙니다. 놓아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장식장 안에 무거운 그릇과 쓰지 않는 그릇 세트입니다. 장식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들어있습니까? 결혼할 때 받은 그릇 세트 기념품으로 받은 잔들 선물로 들어온 도자기들, 대부분이 장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쓰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이 그릇들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쓰신 것만 남기세요. 안 쓰는 그릇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나 정말 예쁜 것 몇 개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특히 무거운 그릇들은 우선적으로 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그릇은 떨어뜨려서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서랍 속 오래된 서류와 영수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영수증, 이미 필요 없어진 서류들,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들, 이런 것들은 서랍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가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 몇 가지만 따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옛날 영수증, 지난 가계부 오래된 고지서 같은 것들은 바로 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영역은 책장에 다시 안 볼 책들과 잡지입니다. 책은 정말 정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야 하는 마음이 강하지요.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시면 지난 5년 동안 다시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시는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좋은 책들은 도서관이나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세요. 누군가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읽고 싶은 책 몇 권과 인생에 의미가 있는 책 몇 권만 남기세요. 잡지는 보관 가치가 거의 없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베란다와 창고에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베란다나 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언젠가 고쳐서 쓸 거야 하고 쌓아두신 물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고장난 라디오 안 쓰는 가전제품, 낡은 화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저걸 고쳐서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앞으로도 고쳐서 쓰실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맞게 잘 버리시거나 고물상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주방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와 양념입니다.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오래된 통조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식재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소량 구입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식을 쌓아두면 오히려 낭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쌓인 옛 원망과 후회의 감정입니다. 이것도 비움의 대상입니다. 집안의 물건만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을 이제 놓아주시는 연습을 하세요. 편지를 써서 불태우시는 방법도 좋고 일기에 다 쏟아놓고 찢어버리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이 가벼워질 때 마음도 함께 가벼워져야 진짜 비움입니다. 지금까지 비울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다 해야 하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지쳐서 포기하시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딱 한 물건만 비우는 겁니다. 오늘은 옷 한 벌, 내일은 그릇 한 개, 모레는 책 한 권.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한 달이면 30개의 물건이 비워지고 1년이면 365개의 물건이 비워집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집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부담이 없어서 지속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한 구역씩 정리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하루에 서랍 하나, 일주일에 선반 하나, 한 달에 방 하나,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한 번에 3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0분의 힘이 놀랍게 큽니다. 그리고 버리기 어려운 물건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인사 방법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해보세요. 이 방법은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물건과의 이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진 남기기 방법입니다. 추억이 깊은 물건은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저장해 두세요. 물건은 없어져도 사진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지요. 셋째,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내게는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 이웃, 지역, 복지관,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물건이 제 역할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넷째, 의례적으로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편지나 추억의 물건은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식을 통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방법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나 손주와 함께 정리하시면 그 시간이 귀한 추억이 됩니다. 어느 할머님이 손녀와 함께 옷장을 정리하시면서 옷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이건 네 아빠 돌잔치 때 입은 한복이야. 이건 할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옷이야. 이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봄옷이야.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제가 이 한복은 간직할게요. 나중에 제 딸이 돌잔치 할 때 입힐게요. 이런 식으로 물건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정리한 게 아니라 손녀와 함께 내 인생을 정리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시간이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비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우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으니 꼭 들어주세요. 비움의 목적은 텅 빔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기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 추억이 깃든 단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모든 추억의 물건을 다 남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추억에 대해 가장 상징적인 물건 하나씩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앨범 중 가장 사랑하는 사진, 몇 장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남편이 선물한 편지 하나, 자식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하나. 이렇게 인생의 각 챕터마다 상징이 되는 물건 하나씩은 남기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보물이 됩니다. 둘째,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매일 봐도 기쁨을 주는 물건이 있다면 남기세요. 좋아하는 화분 아끼는 찻잔 편안한 의자, 좋아하는 책 몇 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공간을 차지해도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지요. 셋째, 건강과 안전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비움의 열정에 휩쓸려 건강이나 안전에 꼭 필요한 물건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먹어야 하는 약, 안경, 지팡이, 혈압계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남겨야 합니다. 비상용 물품들도 적절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미리 자식과 상의해서 정해두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짧게 적어두시면
자식들이 그 물건을 평생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담은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오래된 일기, 중요한 편지, 가족 앨범 중 핵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증언하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정리해서 한 곳에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비움은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움의 진짜 목적은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물건 속에 묻혀있던 진짜 보물들이 비움을 통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우리의 시간, 공간, 에너지, 마음의 평온을 조용히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는 자식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비우세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움은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옷장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장식장, 서랍, 책장, 베란다, 주방 순서로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하루에 한 물건씩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가족과 함께 정리하시면 귀한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비워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세요. 추억의 상징물, 정말 사랑하는 것들,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것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두 가지 여러분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 이것들은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빈 공간에 채워지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인생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옷장을 열고 한 해 동안 안 입은 옷 한 벌을 꺼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한 뒤 기부 상자에 넣으세요. 딱 한 벌이면 됩니다. 둘째, 서랍 하나를 정해서 30분만 정리해 보세요. 한 개의 서랍이 여러분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정말 소중한 물건 3가지를 꼽아보세요. 그 3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보여줄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가벼운 집을 만들고, 가벼운 집은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정이고, 남은 삶을 껴안는 여정입니다. 비우시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가벼운 집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가장 따뜻한 노후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물건을 아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더 아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비우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남은 삶을 껴안는 가장 품격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